오케이. 자,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아이고. 자, 스누 카메라가 열받아가지고 또 개판되기 전에 감사기도 한번 하고 5분 내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런 고차원적인 회담을 베트남에서 한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문재인이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이런 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야 됩니다. 태극기 모독부대라든가 이런 정신나간 전쟁을 겪어봤다는 세대들이라는 거야. 그래도 그런 골빈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나 이 긴장 격화가 가져다주는 이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지 모를까요? 정말 한심한 어르십니다. 미사일 한 방 맞기 전에 쌀 몇 톤을 갖다 주는 게 차라리 나은 겁니다. 그럼 멍청한 소리를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화는 100번의 무슨 기회비용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죠. 북미 정상회담, 국민이라면 당연히 응원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문재인을 비판할 건 비판하고, 우리 남북 간의 긴장화가 완화돼서 투자가 원활히 진행이 되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눈에 헤아릴 수 없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북미 회담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돼야 되겠죠. 자, 다름이 아니고, 자, 내일 우리 이재명 도지사의 6차 정신병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오후 2시라고 하죠. 근데 그 재판하고 관련해서 벌써부터 보도가 슬금슬금 또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또 어디서 또 그런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노출이 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검찰이 증거를 이렇게 노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부 협조자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언론에 흘리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모든 내용들은 검찰 내부의 어떤 간첩자가 언론하고 연결고리를 대고 슬금슬금 자료를 빼돌려가지고 증거를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증거를 이재명에게 분리하라고 내놨는데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또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거도 많이 포착이 됐죠. 다 각자의 편에서 유리한 증거를 캐치하고 발췌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대장동의 선거 공보 문구가 더 위험하다고 한번 말한 적이 있었죠. 형 정신병 관련 문제라든가 검사 사측 문제 같은 경우는 그 기자라는 별도의 인간, 그리고 한번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논란거리가 된다는 사실, 사람마다 각자 보는 눈이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형 정신병 관련 문제 같은 경우도 워낙 사건이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도 많고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재판부에 대해 국민들이라든가 주권자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면 재판부도 부담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공보, 대장동 선거 공보물에 5천억의 수익이 가져왔다, 이런 국어식 해설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유죄 판단을 내리게 되면 국민들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냥 말장난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오히려 논란이 없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이 오히려 유죄 판결하기 쉽지 않겠냐,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이제 또 형 정신병 재판과 관련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쉽기도 하지만 형 정신병 관련 문제는 국민들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 내막을.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멍청한 상태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잘 모를 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짜집기 하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버리면 국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오히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요청했던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법정에 출두할 때, 그 다음에 어떤 기자회견에서 형 정신병과 관련된 사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정보, 내밀한 정보, 가족 간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 그리고 공무원들이라든가 증인 40명이나 이렇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이 사실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시간과 기회만 된다면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재판부를 견제하고 그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우리들은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야지 이 불공정 재판을 감시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과 기회가 되는 대로 이재명 도지사는 형 정신병, 불행한 가족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내일은 그래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보니까 40명을 한꺼번에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연속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4명, 5명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6명, 7명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증인들이 출석 의무는 있죠. 법에 따라서. 그러나 개인 사정이라든가 또는 위증의 위험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개인 사정이나 아프다든가 뭐 개인의 무슨 부득불한 사정이 있다 해가지고 출석을 거부를 해도 돼요. 물론 우리나라는 뭐 강제 구인이니 이런 규정은 두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강제 구인을 한다든가 뭐 증언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뭐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계속 반복 요청을 하지만 부득불한 개인 사정, 뭐 진단서를 제출한다든가 개인 집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 출석을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래서 향후에 이루어질 그 재판에서 증언들이 얼마나 많이 불출석하느냐 이것도 이 재판의 향배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증언자들도 자기가 괴로우니까 허위 진술하기가 힘드니까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나중에 그것이 거짓으로 바뀌었을 때 자기에게 감당해야 될 무슨 행정처분도 아니에요. 가짜 증언을 하게 되면 진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되면 허위 이증죄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수하면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이재명 도지사의 변호인단 측이 경고를 했었죠. 다들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신문 기사가 어떻게 나와 있었죠?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형법 152조에는 법률에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물론 유기징역을 처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그냥 무슨 결정적인 어떤 국가를 전도시킬 만한 어떤 막중한 경우에 허위 증언하면 모를까 그냥 뭐 벌금 정도는 선고할 수 있겠죠. 근데 이재명 도지사 측에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모해이증죄도 거론을 했어요. 모해이증죄라는 건 뭡니까? 한자인데 모해, 모함을 하거나 해를 미칠 이유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고 있어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당히 중환형으로 처하게 되겠죠. 이것을 상기시켜줬어요.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왜? 얘들이 이미 이재명 도지사가 예전에 검찰 수사 받을 때 이미 경고를 했었죠. 검찰 측에서 이 증인들에게 겁박을 하거나 협박을 해가지고 허위 진술을 유도한다고 이미 몇 개월 전에 이미 이거를 예고를 했었거든요. 증언자들이 검찰의 협박을 받아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또는 공포감에 시달려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신 적 있잖아요. 이재명 도지사는 이걸 알고 있어요. 검찰에서 이렇게 증언자들이 이렇게 자기 알고 있는 사실보다는 이재명을 공격하거나 이재명이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이런 회유와 협박 이런 거를 검찰에게 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도지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막상 본 라운드에 들어가는 내일 법정에서 이런 증언자들이 또다시 검찰의 이런 협박이나 이런 위협에 굴해가지고 허위 증언을 할 것인가 해서 미리 경고를 준 것이에요. 자, 증언자들은 검찰에서 진술을 할 수 있고 재판정에서도 진술할 수가 있는데 자,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법적 정성 소송을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사건도 아니야. 내가 무슨 형사사건에 계류돼가지고 무슨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사건의 증언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내가 한 증언에 따라서 상대방이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나게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막 증언자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서로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이죠. 이번에 손석희 운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한 목격자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자의 증언이 막강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리는 여자를 봤다. 근데 막상 증언에서 못 봤다고 이렇게 증언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어떤 미친놈은 검찰 진술했을 때 녹화가 됐으니까 법정에서 말 바꾸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어떤 미친놈도 있죠.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증언자들은 검찰의 진술을 법정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논외이지만 손석희 사건은 아마 손석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증언자가 그것도 유일한 증언자죠. 그 증언자가 손석희에게 가장 강력한 유리한 증언을 해버렸죠. 내린상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김 기자인가요? 그 프리랜서 기자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협박을 해왔다는 것이라고 손석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증언이 타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증거, 유일한 증거가 타파가 돼버렸기 때문에 폭행이라는 사실은 손가락 하나만 돼도 폭행이기 때문에 손석희는 폭행죄로 처벌은 받죠.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프리랜서 기자는 엄청나게 큰 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이렇게 증언자는 그 신분이 중요해요. 근데 그 증언자가 어디에서 증언을 해야 되냐? 검찰에서는 백날 허위 증언을 해도 돼요. 거기서는 허위 이증죄, 모해 이증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이 증언자가 허위 증언이나 모의 증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법정에 와서 선서를 해야 돼요. 증언 선서. 자, 증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증언 선서를 보고 선서를 하게 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허위의 증언에 따른 중한 벌을 받겠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 한 말에 따라서 법적 재단이 갈리기 때문에 증언자들은 있는 그대로를 말을 해야 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증언자들이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이렇게 못 이겨가지고 검찰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리고 이재명의 그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해왔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변호인단에서 이것을 적절히 지적해 준 것은 참 잘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재명은 현재 자기 홀로 애롭게 이 재판부와 이 검찰과 승부수를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 민주당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진보 세력들, 민중당이라든가 무슨 평화당 절대로 이재명을 도와주지 않죠. 그 누구도 이재명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가 이 재판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그리 만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착한 피고인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자기가 무고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용감할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정신적으로도 의지력도 출중하지만 법적 지식도 상당히 출중하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재판부에게 또 괘씸죄로도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재판부가 오히려 긴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법리적 논점을 끝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인물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비논리적이거나 팩트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재명에게 역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하고 상당히 경계하면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기회만 되면 대변인을 통하거나 언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또는 대중을 향해서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정신병 관련한 정보, 재판 진행 법적 쟁점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장동 사건하고 다르게 이 형정신병 재판은 증언자도 많고 워낙 쟁점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핵심은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핵심은 형이 진짜로 정신 이상 상태였느냐,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고난이 없는 강제 입원권을 행사를 해버렸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이 증언과 이재명 형님이 성남시에서 벌였던 많은 그런 정신 이상적 행동들, 공공에 피해를 줬던 행동들, 성남시정과 공무원들에게 했던 폭언이라든가 그런 방해 이런 행동들은 당연히 정신병질적 행태로 녹취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검사가 자기 입으로 말한 그 불기소 처분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형이 정신이 이상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권위의 오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재판부가 기획된 재판부이기 때문에 전해철이라는 이 한맥, 인맥, 출신, 출신 학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청와대의 근무 경력, 이런 검사부터 해서 이런 판사까지, 이런 판사, 소방지원보훈장 이런 총체적인 이런 사정기관들이 전부 다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트로 구성된 기획된 재판부 사법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이라든가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 나머지 99개의 이재명의 유리한 증언도 다 배척해버리고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단 한 개만 나와도, 이재명에게 단 불리한 진술 단 한 개만 나와도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다. 이것이 예정된 시나리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한 개, 물론 불리한 증거가 어차피 뒤로 돈을 받든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한 자리를 보장받든 이 증언자들이 어떤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이 현 정부 하에서 어떤 뒷배를 타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권위에 오르라고 하죠. 가장 권위적인 허위 증언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저는 분당 서울대 병원장 3기 연속 연임을 했다고 하죠.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이 아마 허위 진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검찰 진술에서부터 이재명에게 아주 불리한 진술을 했죠. 검찰은 이 전 분당 서울대 병원장의 진술을 가장
포인트로 잡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지류회신서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2002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이재명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판부도 분당 서울대 병원장이라는 이 약간 근엄한 자리, 어떤 뭐 좀 있을 법한 자리잖아요. 공적인 어떤 자리고 권위가 있는 자리잖아. 이런 사람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99명 잔챙이들, 어디 동사무소 직원, 뭐 보건소 직원, 뭐 앰뷸런스 운전기사 이런 애들의 증언보다도 훨씬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의 진술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검찰도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일부터 진행되는 증언자들이 어떤 진술을 할 것이며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미 검찰이 현재의 형님 정신병원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를 이미 예고한 바가 있었죠. 어떻게 할 것으로 추측이 되냐면 이 분당 서울대 병원장 정진엽 복지부 장관의 진술, 그 다음에 복지부의 그 질의회신의 답변, 그리고 2002년에 있었던 2000도 4415라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된 이것에 어긋나서 이재명이가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다.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현재 이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현재 제주에 그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해서 승인 절차, 허가 과정, 그 영리법원의 상업 승인 인허가 절차에 많은 의문투성이, 비리가 있다고 보고 제주도 시민들이 현재 고발을 단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현재 이 고소 고발이 이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서울대 분당병원장에 대해 고발이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박근혜 집권 시절에 최순실과 박근혜의 그 백그라운드를 삼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엄청난 특혜를 주지 않냐 이런 의혹이 많이 보도가 됐죠. 자,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람이 어떤 법적 절차로 처벌될 것인지 이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은 이재명에게 가장 반대되는 정파 세력이고 개나라당 계열이고 박근혜의 수족이었고, 그 다음에 영리병원을 인허가 절차의 어떤 부정 비리, 인허가 절차의 어떤 의문투성이로 지금 고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가 2012년에 수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이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행정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장에게 수차례 질의회신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가 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환자가 대면 진단을 받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입원 진단을 해달라 하니까 얘가 거부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검찰에 가서 그렇게도 진술을 했다는 거야. 이 분당 서울대 병원장이. 이재명한테 내가 거절을 했는데 전화 통화로 거절을 했다. 거절을 했는데 왜 거절을 했냐? 내가 알고 있는 전문의 병원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의 대면 진단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 전문의가 본인을 대면 진단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위험을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현장 진단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답변을 해서 거절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법 규정에 있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의 전문 의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야. 근데 검찰은 계속 분당 서울대 병원장이라는 이 위험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재명이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분당 서울대병원장은 법조인이 아닙니다. 그냥 의사일 뿐이야. 그 병원 원장일 뿐이야. 근데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정신과 전문의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신과 전문의가 자기 지식으로 말을 한 거야. 환자를 데리고 와서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되고 현장에 위험한 물이 있으면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거 위에는 불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전화로 안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야. 근데 검찰은 이런 스토리를 검찰에 와서 분당 서울대 병원장이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 봐라. 분당 서울대 병원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재명이는 계속 불법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 하면서 권위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야.
법조인이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법률 전문가가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아는 지인의 말을 전달해준 검찰 진술을 검찰은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감히 분당 서울대병원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찌 이재명이가 그러냐, 이런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격단임으로 어떤 뭐 앰뷸런스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이 정신병원 입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진단도 거부하고 가족도 거부할 경우에 이 정신보건법 25조의 규정 취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계속 고민을 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려고 노력을 한 이런 모습들의 일환인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복지부까지 질의회신을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만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부 해지 질의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건복지부 장관도 분당 서울대병원장하고 똑같은 답변을 한 거야. 본인이 전문의하고 대면을 거쳐야지만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순환 논리 계속 빠지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가 궁금한 노골적인 질문은 뭡니까? 보호자도 안 한다고 해. 정신병 당사자, 정신질환자로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환자도 거부해. 대면 진단을 좀 받아봐라 하는데 안 해. 근데 계속 위험한 행동을 해. 그렇다면 당연히 대면 진단을 하든지 뭘 하든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강제로 와야 되는데 그걸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다 책임 회피하려고 비효율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야. 본인의 대면을 해야지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왜 강제 진단 입원 권한을 왜 부여했어요? 하나만 하지. 본인이 진단을 받으면 가족이 입원을 시키면 되지. 본인이 입원을 해도 되고. 그러면 그 조문이 이거라는 겁니까? 본인이 자기 발로 와가지고 그 의사한테 진단을 맡겼는데 의사 진단이 당신이 입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정할 때 난 안 합니다. 이럴 때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걸 딱 캐치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자, 당신이 안 한다고 했죠. 자, 이제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입원 진단을 진짜 해봅니다. 이거란 말입니까? 이미 본인이 진단 절차를 받고 있는데 무슨 또 2주 입원해가지고 정밀 진단을 또 받는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중복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진단을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한 거지. 이미 진단을 받은 환자를 또다시 진단하기 위해서 2주 진단을 강제 입원시킨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이 질의회신이 모순이 있다는 거야, 제 말은. 근데 검찰은 이 세 가지인데 대법원 판례까지 해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여러 가지 반대 증거를 내놨죠. 형님의 육성 녹취라든가, 그 다음에 정신병 그 진단 약을 처방받은 사실, 그리고 2012년도에 그 정신병 증세로 의심되는 그 난동으로 인해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 측 그 불기소 처분 이유서까지 제출하고 반대 증거를 내놨죠. 그리고 검찰을 당황시키기도 했잖아요. 자, 이처럼 검찰은 분당 서울대 병원장의 그런 자신이 알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개인 의견,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 그 순환 논리에 빠진 이런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02도 442로 판례라는 2002년도에 있었던 대부분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죠. 그 2002년 대부분 판례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검찰이 들고 있는 내용은 반드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원을 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판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저번 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논리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제가 한번 밑에 띄워드릴게요. 25조 사망이죠. 사망을 한번 시간을 내서, 자, 3분 27초만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초등학생도 해결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문구예요. 이것이 본인의 동의를 원하는 그런 법률 조항인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대부분 판례 하길래 2000도 442로 판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검찰은 이 판결을 완전히 왜곡을 하고 있죠.
이 판결은 어떤 제가 보기엔 재산 분쟁이나 뭐 알코올 중독증을 어떤 가족, 개인 대 개인, 이것이 개인과 무슨 지방자치단체 간의 판결도 아닌 것이야. 그냥 개인 대 개인의 강제 입원 사건에 관련된 판결인데 이것을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판결로 원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야, 검사 새끼들 정말 사기를 이렇게 치는구나. 여론전을 이렇게 펼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계속 길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첫째, 자, 수도 카메라가 열받기 전에, 자, 분당 서울대 병원장의 진술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수많은 증언자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3년 연임한 분당 서울대 병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고 가장 권위를 가진 원장이야. 분당이라는 부자도시의 서울대라는 타이틀을 가진 권위를 가진 원장의 말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 사람한테 매달릴 거라고. 그리고 가장 이재명의 반대 정파 세력이고 박근혜라는 부패 정권의 어떤 수족 역할을 했던 장관이야. 그리고 최순실이라든가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을 인허가하는 이런 약간 부패 혐의를 갖고 있는 애야. 저는 그래서 이 애하고 검찰하고 어떤 뒷거래가 있지도 않나 예상도 해봐요. 자, 너 검찰 이 녹지병원 인허가 절차에 비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봐줄 테니까 이재명이한테 엄청 불리한 진술 해가지고 얘를 제거해주면 네 수사 내가 봐줄게. 이런 뒷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심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은 그건 아니지만 이 보건복지부 전 복지부 장관 이재명을 제거하는데 검찰의 이런 뒷거래를 용납할 수도 있어 이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을 제거하기에 이런 피나는 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녹지병원 뭐 인허가 절차, 비리, 최순실의 이런 권력 게이트 지금 핵심 축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검찰 수사 무마라든가 이런 뒷거래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질의 회신, 도돌이표에 대한 회신. 본인이 진단을 해야지만이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입원을 진단을 할 수 있다? 본인이 진단을 안 받으려고 25조가 있는데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25조 이항의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야. 보건복지부 장관 질의회신 답변은. 근데 검찰은 이 보건복지부 질의회신도 이재명 도지사가 어겼다. 이렇게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것이고 대부분 판례 2002년도 판례도 거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검찰은 중요한 이재명의 유죄의 근거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중을 명확히 드러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게 이천도 441호라는 2002년 대법원 판결을 들고 있어요. 제가 하도 지랄하길래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검찰은. 어떻게 같은 판결문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이재명에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시면. 이 사건은 개인과 개인의 알코올 중독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지방자치대 이 판결에 온용을 하고 있어요. 그 판결 문구에 이 부분을 들고 있어요. 검찰은 어떤 부분이냐면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애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판결을 들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잘 들어보면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자, 이 경우에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는 거야. 지방자치단체 장에 의한 입원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가족, 보호 의무자가 가족이라는 보호 의무자가 입원할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절차를 거치라. 이 부분이야.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판결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재명 변호사 측은 원래 이 검사 측이 들고 있는 이 판례가 오히려 이재명의 결백을 주장하는 결정적인 판례라고 오히려 검찰 측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재명 도지사 측 변호인단의 말에 맞다고 봐요. 오히려 그 자세히 읽어보면 이 판결은 개인과 개인의 법적 알코올 중독자를 입원시키는데 하얀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강제로 태워갖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거야. 진단이 아니라 그냥 입원을 해버리는 절차를 거친 판결이라고. 그러니까 진단을 거치기 위한 그런 강제 입원 절차가 아니라 얘들은 그냥 하얀 가운이 있죠. 재산 분쟁이라든가 이런 강제 납치해가지고 입원해버린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이 진단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보호자가 이런 강제 입원을 하려면 당연히 보호 의무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강제 입원을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재산 빼돌리려고 강제 보호자 의무가 동의만 있으면 다 강제 입원 시켜버리게? 전형적인 이런 강제 입원 절차에 관한 판결이지 진단을 요하는 그런 강제 입원 절차 판례가 아니야. 왜 이걸 온용하냐고. 나쁜 놈들아. 완전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의무자가 입원시키려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라. 이런 취지의 판결이야. 그러니까 진단을 받아야지 이런 재산 분쟁이나 이런 거에서 오용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라는 판결이라는 거죠. 이것을 정반대로 뒤집는 같은 재판부의 4페이지라고 돼 있어. 4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재판부가 오히려 이 문장을 완전히 반박하는 문장이 나와 있죠. 읽어드릴게요. 이 애들이 이 알코올 중독자를 강제 입원시켜버린 거야. 진단도 안 받고. 이 강제 진단을 입원이 아닌 강제 입원을 시켜버렸다는 거지. 그냥 산골 뒤에 그냥 어디 산골 쪽에 쳐박아버리려고 했다는 거지. 자,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 절차를 이 재판부가 설명을 해줬어. 자, 강제 입원에 앞서 피해자의 어머니나 여동생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여 보거나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해서 정신보건법 25조 법에 따라서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절차를 취해보든가. 그러니까는 그 환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절차를 취해보든가,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있어요. 거기 4조에 정신병원의 긴급 구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너희들은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금죄 유죄다. 이렇게 선고한 대법원 판례라는 거야. 이거는 검찰이 주장하고 정반대의 그 판단이라는 거죠. 근데 왜 검찰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검찰이 말하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검찰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절차를 거친 진단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문장을 꺼내는데, 이것은 보호 의무자 가족들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 막 재산을 빼돌리거나 얘를 그냥 어떻게 없애버리기 위해서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면 절차를 반드시 거쳐라. 이런 본래의 정신보건법에 의한 그 취지를 그냥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진단을 거치지 않으면 개나 소나 다 정신병원을 넣어버리겠지. 부모나 그 보호 의무자가 자식하고 짜고, 남편하고 짜고, 부인하고 짜고, 남편 집어넣어버린다든가, 부인 집어넣어버린다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 대면 절차를 거쳐라. 그 환자. 이거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의 이용을 발생시키고 무연고자, 그 다음에 보호 의무자가 반대하고 환자 본인이 반대하는 그 환자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하고 어떻게 똑같은 판시 내용입니까? 이 재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개인에 관련된 대부분 판례가 아니야. 개인, 그 알코올 중독자 개인과 개인의 문제, 남편과 부인, 지금 남편을 강제 입원시키는 문제거든요. 남편을 강제 입원을 시키는 그 판례일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뒷부분에서 명확하게 언급을 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남편을 알코올 중독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려면 편집성이고 인격장애고 알코올 의존증이 심한 이런 남편을 강제 입원을 시키려면 이런 세 가지 방법을 거쳐서 했었다. 아내는. 자, 봐라. 강제 입원에 앞서서 이 환자의 어머니나 여동생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 환자나 가족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도록 설득을 해봐라. 두 번째 방법은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호자나 본인의 동의나 설득, 이런 거 요청, 이런 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해가지고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절차를 취해봐라. 그러니까는 환자 본인하고 상담할 것이 아니라 보호 의무자, 부모나 딸, 아내, 너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정신과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환자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도지사한테 가가지고 입원 절차를 취해봐라.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에게 요청해봐라.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야. 이 재판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두 번째라는 거죠. 본인이 대면 절차, 진단 절차를 거부하면 시도지사한테 가가지고 입원 절차를 한번 취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봐라.
이 말은 뭡니까? 본인이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번 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도지사도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환자나 가족이 거부하면 이 25조를 적용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진단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오히려 대법원이 오히려 이 부분을 인정한 판례다. 왜 검사는 반대로 해석을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검찰의 공소 주장을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검찰들 주장을 발목을 잡는 판례가 돼버렸다. 이렇게 지금 언론도 보도가 되고 있고 이재명 측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오히려 검찰이 들고 있는, 물론 보건복지부 질의신 이런 게 공식적 공적 문서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누누이 말을 하지만 이재명 형님의 대법원 판례가 상당히 어찌 보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주면, 어머니와 여동생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환자를 설득을 해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신보건법 25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입원 절차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거나, 즉 시도지사가 이런 입원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시도지사한테 가가지고 입원 절차를 한번 하도록 요청을 해보거나,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에 가가지고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입원을 해보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두 번째 방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례를 한 것이지, 검찰 측 주장대로 반드시 환자의 대면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검찰 측의 이런 주장이 발목을 잡은 판결이라는 거야. 언론이 분석하는 바로는. 저도 그렇고 말이 안 되잖아. 본인이 어떻게 와가지고 전문의 진단 절차를 받습니까? 그렇다 25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걸 안 하니까 이런 조항을 만들었겠죠. 이게 뭐 초등학생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법리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자, 우리는 이미 형님이 정신병원이라는 것은 수차의 증거들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했었죠.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도 있었고, 이건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 내역이기 때문에 뭐 빼도 박도 못하죠. 그리고 약 투약 시설이라든가, 진정 뭐 형이 뭐 예수 제이림이라든가 뭐 톨스토이라든가 마틴 루터가 되겠다, 이런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상한 이런 발언들을 정령 그냥 정상적인 발언이고 그냥 호기스러운 발언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결론적인 것은 결국은 부국정신병원이라는 입원 절차를 가족에 의해서 입원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부정하십니까?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진술을 하려고 하는 많은 공무원님들은 들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재선의 이런 정신상태를 성남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이 겪고 듣고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에 힘들고 엄청나게 시달리고 폭행과 공공의 위험이 발생을 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사람을 칼로 찔고 난 다음에야 이 인물로 간주를 하시겠습니까? 자, 김사랑 같은 경우도 온라인상에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 측에서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내일 재판부는 아마 증언들 가장 핵심 증언자인 정진엽 전 분당 서울대 병원장이 증언으로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이 사람이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출석을 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면 분명 검찰 측에서는 유리한 증언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이 사람이 법학자도 아니고 법리에 이게 흔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법리 분석을 통한 정확한 답변을 한 것도 아니고, 지인인 정신과 전문의의 개인 지인의 의견을 그냥 검찰에 진술했을 뿐이다. 그거라는 겁니다. 어떤 멍청이는 검찰에서 이런 진술이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장에 와서 반대로 이재명이가 무슨 뭐 허위 증언하면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겁먹어서 다른 말 진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검찰의 증언하고 법정에서의 진술을 전혀 구분할지 모르는 어떤 멍청한 놈의 진술입니다. 그런 놈이 어떤 경찰서장을 했다고 하는데 실소가 나옵니다. 자, 검찰에서 이중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재판장에서 허위 진술, 선서를 하고 허위 진술할 때 허위 증언죄로 처벌되는 것이지, 검찰에서 녹화를 하든 녹음을 하든 100번 한 것을 재판정에서 진술을 바꾸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왜? 검찰에서는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은 허위 진술을 해도 되고
반대 진술을 해도 되고 마음대로 진술을 해도 됩니다. 오직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법정에 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것만 증거로 채택이 되고 허위 증언으로 처벌이 될 뿐입니다. 자, 증언자들은 양심에 따라서 증언을 하시고 결국 검찰의 그런 협박이라든가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또 본격적으로 이 적폐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요. 저는 이런 이재명 제거를 위해 짜여진 이런 기획화된 재판부와 싸우게 됩니다. 자, 침묵하는 자가 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공안 사건은 99개의 무죄의 증거가 있어도 단 한 개의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그것을 99개를 배척하고 한 개를 이용해 이재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히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이는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자신의 법률 지식과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도움과 지지와 성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엄청나게 유미한 일들을 신속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했던 분양 원가 공개가 정부의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원가 공개에 60몇 가지로 확대가 됐죠.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도시개발공사도 이 경기도의 이런 분양 원가 공개 시책을 받아들여 가지고 원가 공개를 단행을 했습니다. 2주 전에. 이렇게 전국의 지자체가 이재명의 이런 정책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모범 사례로 지금 이재명은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분양 원가 공개 결정뿐만 아니라 국민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런 대범한 정책 시행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모방해서 따라갈 것이고 지역 상품권 이것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경기도의 모범 사례를 모방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처럼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일을 통해서 국민과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고 자신이 비록 이런 어려운 사법 판단 하에 속하되어 있지만 자신이 무죄와 떳떳함을 자신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일도 업무 처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살해당하거나 정신과 질환 의심자에 의해서 정신과 의심 질환 환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공공의 위험이 발생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재판부가 반영을 해서 오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오판을 통해서 이재명을 제거한다. 그러면 이재명이 제거된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파이팅 파이어